구찌, 프라다, 페라리. 전 세계가 열광하는 명품 브랜드들의 고향이죠.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피렌체 근교 프라토라는 도시. 여기가 원래 뭐였냐면 500년 전통의 섬유 장인들이 모여있던 메이드 인 이탈리의 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인 5만 명이 점령해서 24시간 돌아가는 짝퉁 공장 단지로 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청년들이 대탈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독일, 영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남은 건 노인들 뿐이죠.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오늘은 이탈리아 경제의 민낯,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시죠.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 GDP 대비 140%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나라가 버는 돈의 1.4배를 빚으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리스 경제 위기 때가 180%였거든요. 지금 이탈리아는 그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EU에서 경고음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더 암울한 건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15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실업률이 20%를 훌쩍 넘어요. 젊은이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상황은 비슷해요. 절반 이상이 임시직이나 계약직이거든요. 정규직? 그건 로또 당첨 수준입니다. 월급은 어떠냐고요? 대졸 초봉이 한국 돈으로 2,400만 원 수준입니다. 서유럽 최저예요. 반대로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4%를 찍었어요.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죠. 이탈리아는 이미 일본 다음으로 늙은 나라가 됐습니다. 출산율은 1.2명대로 추락했고요. 젊은이는 떠나고 아이는 안 태어나고 노인만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경제 성장률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지난 20년간 이탈리아 경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연평균 성장률이 0.3%밖에 안 됩니다. 독일이 1.5%, 프랑스가 1.2% 성장할 때 이탈리아는 멈춰 있었던 거죠. 2008년 금융위기 이전 GDP 수준을 아직도 회복 못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1인당 GDP 순위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럽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페인한테도 밀렸어요.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EU 평균보다 낮습니다. G7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한때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었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기업들의 생산성도 최악입니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거의 0%에 가까워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효율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독일 기업들이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할 때 이탈리아는 그대로였습니다. 혁신 투자는 OECD 최하위권이고요. 이러니까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무차별 습격입니다. 프라토라는 도시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여기는 중세 시대부터 고급 섬유를 만들던 장인들의 도시였어요. 캐시미어, 울, 실크 같은 최고급 원단이 여기서 나왔죠. 그런데 1990년대부터 중국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규모 봉제 공장 몇 개였어요. 그게 20년 만에 어떻게 됐냐면 5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이 작은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이들이 뭘 했냐고요? 24시간 돌아가는 저가 공장을 만들었어요. 이탈리아 장인들이 일주일 걸려 만드는 옷을 하루 만에 찍어냅니다.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만든 제품에 메이드 인 이탈리 라벨을 붙인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탈리아에서 마지막 공정을 거치면 메이드 인 이탈리를 붙일 수 있거든요. 중국에서 90% 만들어서 가져온 옷에 이탈리아에서 단추만 달아도 메이드 인 이탈리가 되는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프라토 지역 이탈리아 기업의 10%가 문을 닫았어요.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3대째 이어오던 가족 공방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지금은 프라토 섬유업체의 3분의 1이 중국인 소유입니다. 이탈리아 장인들이 평생 지켜온 브랜드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는 노인 민주주의의 함정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해요. 이탈리아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65세 이상만 따져도 28%예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노인들 표를 얻어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정치인도 연금 개혁을 못 꺼냅니다. 이탈리아 연금 지출이 GDP의 16%예요.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이거 줄여야 나라 살리는 건데 손도 못 대는 거죠. 실제로 2011년에 연금 개혁 시도했다가 정권이 날아갔어요. 은퇴 연령을 67세로 올리고 연금액을 조금 깎으려 했는데 노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총리가 사임했죠. 그 이후로 어떤 정치인도 연금 건드릴 생각을 안 해요. 청년 일자리, 교육 투자, 그런 건 표가 안 되거든요. 젊은이들은 인구도 적고 투표율도 낮으니까요. 정치인들은 당장 다음 선거만 생각합니다. 노인 복지 늘리고 청년 지원은 뒷전이죠. 세 번째는 남북 격차입니다. 이탈리아는 사실상 두 개 나라예요.
북부 밀라노 토리노 지역은 1인당 GDP가 4만 5천 달러 수준입니다. 독일 남부랑 비슷해요. 하이테크 제조업, 금융, 패션 산업이 발달했죠. 그런데 남부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지역은 1인당 GDP가 1만 8천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보다 낮아요. 실업률은 20%를 넘고 마피아가 경제를 지배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북부에서 벌어들인 세금으로 남부를 지원하는 구조거든요. 북부 사람들은 왜 우리 세금으로 게으른 남부를 먹여 살리냐고 불만이고, 남부 사람들은 북부가 우릴 무시한다는 반발합니다. 네 번째는 정치 대혼란입니다. 이탈리아는 1946년 공화국 수립 이후 78년 동안 총리가 67명 바뀌었어요.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조금 넘습니다. 정권이 1년마다 바뀌는데 무슨 장기 정책을 펼칠 수 있겠어요? 연정 정부가 계속 무너지고 조기 총선하고 또 연정 만들고 또 무너지고 이게 반복됩니다. 개혁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몇 년씩 걸려요. 다섯 번째는 유로존의 덫입니다. 이탈리아는 1999년 유로화를 도입했어요. 자국 화폐인 리라를 포기한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경제가 어려울 때 환율 조정이라는 무기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엔 리라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높였거든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독일이랑 똑같은 유로를 쓰니까요. 독일 수준의 생산성은 안 되는데 독일이랑 같은 화폐를 쓰니까 계속 밀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으면 이탈리아는 완전히 망한 나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엉망인데도 이탈리아는 아직 버티고 있어요. 도대체 안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탈리아에는 여전히 무시 못할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명품 제국이죠. 구찌, 프라다, 베르사체, 발렌티노, 페라가모. 이런 브랜드들이 전 세계 부자들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같은 슈퍼카는 어떻고요? 이탈리아 명품 산업 규모가 연간 1,000억 유로를 넘어요. 한화로 140조 원입니다. 중국 부자들, 중동 왕족들, 미국 억만장자들이 줄 서서 삽니다. 이 명품들의 핵심은 브랜드 파워예요. 아무리 중국이 똑같이 만들어도 구찌 로고가 붙은 진품의 가치는 못 따라옵니다. 장인 정신이 살아있는 수제 가방 하나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아도 사람들이 사거든요. 이게 이탈리아만의 독점 영역입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300년 역사와 전통은 복제 못하죠. 두 번째 무기는 숨은 챔피언들입니다. 이탈리아에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럭소티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레이벤, 오클리 같은 선글라스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 프리미엄 안경 시장의 80%를 장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4,000개가 넘어요. 포장기계, 타일, 도자기, 산업용 로봇 부품 같은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죠. 이 기업들은 대부분 가족 경영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한 분야만 파고드는 거예요. 규모는 작아도 기술력은 세계 최고죠. 독일식 히든 챔피언 모델이랑 비슷합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여도 이 기업들은 품질로 승부하거든요. 이게 이탈리아 제조업의 진짜 저력이에요. 세 번째는 관광산업입니다. 이탈리아는 연간 1억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어딜 가도 세계문화유산 천지예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52개로 세계 1위거든요. 콜로셈 하나만으로도 연간 수천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관광 수입이 GDP의 13%를 차지해요. 이게 매년 2천억 유로씩 들어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식품 수출 강국이라는 점입니다. 파르마 햄, 파르메산 치즈, 발사믹 식초, 올리브 오일, 와인. 이탈리아 음식 재료들은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고 다들 이탈리아산 재료를 최고로 치거든요. 농식품 수출액이 연간 600억 유로입니다. 작은 나라치고 엄청난 규모죠. 중국이 싸게 만들어도 파르마 햄의 맛은 못 따라옵니다. 이것도 브랜드 파워예요. 그럼 이탈리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심각한 건 청년 엑소더스입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이탈리아를 떠나요. 주로 어디로 가냐면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입니다. 의사, 엔지니어, 연구원 같은 고급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대학 나와서 국가 돈으로 교육받은 인재들이 다른 나라 가서 세금 내는 겁니다. 두뇌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2000년 이후 200만 명 넘게 떠났거든요. 남은 건 노인과 저학력 청년들 뿐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EU한테 손 벌리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EU가 경제회복기금으로 2천억 유로를 줬어요. 이탈리아가 받은 돈이 1920억 유로입니다. 가장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EU는 돈 주는 대신 개혁을 요구합니다. 공무원 줄여라, 연금 개혁해라, 노동시장 유연화해라. 이런 조건들을 달았거든요. 문제는 이걸 실행하려면 노인들 반발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EU 돈 받으면 개혁해야 하는데 개혁하면 표를 잃는 거죠.
중국 자본 문제도 딜레마입니다. 2010년대에 중국 기업들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을 마구 사들였어요. 베르사체는 미국 회사 손에 넘어갔고 불가리는 프랑스 LVMH가 샀습니다. 중국 자본은 피렌체 부동산을 쓸어 담았죠. 이탈리아는 돈이 필요하니까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황금주 제도를 만들어서 전략 산업 매각을 막고 있거든요. 하지만 돈은 계속 필요한데 외국 투자를 막으면 어디서 자금을 구할 건지 고민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당장 표를 얻을 것이냐,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할 것이냐의 선택이에요. 이탈리아는 지금 강한 구조 개혁이 절실합니다. 공무원 30% 줄이고 연금 지출 10% 깎고 노동시장 유연화하고 규제 확 풀어야 해요.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문제는 이런 개혁을 하는 순간 다음 선거에서 집니다. 유권자 절반이 50대 이상인데 이들한테 고통 감수하라고 말할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요? 2022년에 드라기 총리가 개혁 시도했습니다. EU 출신 경제 전문가였거든요. 연금 개혁, 공무원 감축, 세제 개편 추진했죠. 그랬더니 연정 파트너들이 하나씩 이탈했어요. 결국 9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정치의 현실이에요. 누가 총리가 돼도 개혁은 못합니다. 노인 유권자들이 용납 안 하거든요. 그럼 이탈리아는 계속 저성장 늪에서 헤매는 겁니다. 청년들은 계속 떠나고 부채는 계속 쌓이고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죠. 이탈리아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죠. 사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0.7명, 급속한 고령화, 청년 실업, 정치권의 포퓰리즘. 이탈리아가 30년 동안 겪은 일들이 한국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처럼 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해요.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철폐. 고통스럽지만 미룰수록 더 큰 재앙이 옵니다. 이탈리아는 명품과 관광으로 버티고 있지만 한국은 그것도 없어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무너지면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을까요? 고령층 유권자를 의식하다가 청년들 다 떠나보낼 건가요? 이탈리아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개혁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거죠.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